나는 예전에 가스 산업에서 지질학자로 일을 했었어. 러시아가 영국과의 산업 관계가 아직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당시, 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노스가스라는 러시아 회사에 계약되어 있었어. 시베리아 지역의 저 멀리 북쪽에는 잠재적인 가스 매장지가 많았고, 나는 회사의 시추 기술자와 함께 잠재적 매장지를 돌아다녔어. 보통 두세 명이 한 팀이었지. 아무튼 2008년 10월 말, 나는 독일인 기술자와 함께 북부 시베리아의 한 매장지에 있었어. 그곳에 도착하는 데에만 한 세월이 걸렸고,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만 타이가 지역은 정말 아름다웠지. 그곳까지 가는 길에는 숲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어. 익명 9976. 차로 타이가를 가로지른 거야? 그랬어. 내가 자동차 매니아는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개조된 지프차 같은 거였어. 기술자 놈이 노야비르스크부터 도착할 때까지 내내 그 차에 대해서 쉬지 않고 나불대더라고. 어쨌든 우리가 조사하러 간 현장은 이런 종류의 지역에서의 업계의 평균 기대치와 거의 비슷했어. 얇은 표토가 투과성 실트암을 덮고 있었어. 조사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였지.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서, 우리는 위성 이미지가 영구 동토층의 후퇴를 시사했던 위치에 왔다. 물론 빌어먹을 눈은 여전히 흩날렸고 아직 얼음에 뒤덮여 있었지만, 중요한 점은 완전히 얼지 않았다는 것이지. 여름철이 되면 시설을 설치하고 가스 생산을 늘릴 수 있었다. 여름에는 풍경이 좀 지루해지긴 하지만, 매우 얇은 표토를 금세 뚫고 투과성 실트암에 도달했다. 곳곳에 자연적으로 생긴 구멍들도 사방에 있었는데,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20, 30m 깊이의 구멍들을 온 사방에 뚫어 놓았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머무르면서 시험 조사를 좀 하기로 했다. 첫째 주는 완벽했고 좋은 위치를 몇 개 찾았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주가 끝나가자 상황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한다. 첫째 주 이후로 분광기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이따금씩 구멍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나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가스가 잔뜩 나오는 중에 드릴질을 하는 건 그닥 좋은 생각이 아니니까. 그 소리는 희미했고 아슬아슬하게 들리는 경계선에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지만, 몇 년 후 누군가 나를 재즈바에 데려갔을 때 거기서 어떤 남자가 바이올린 비슷한 악기를 연주하면서 길고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는 걸 들었는데, 바로 그 소리 같았다. 하는 소리였다. 당혹스럽고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드는 소리. 내 동료도 이걸 알아차렸다. 당혹스러웠다. 왜냐하면 이 직업에선 실제로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일하기 때문이었다. 우리 둘 다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 둘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동굴 소리로 치부하며 웃어넘긴 후 잊어버린다.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0일 후, 그 일이 이제 밤에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희미하며 굉장히 불길하게 그 웅웅거리는 소리. 우리는 우리가 가져온 차의 뒷부분에서 잠을 잤는데, 심지어 그 소리는 문까지 뚫고 들려왔다. 이번에도 아까처럼 바보같이 굴지마, 그냥 동굴 소리일 뿐이야. 웃어넘긴 후 맥주 몇 캔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 바로 그때부터 심해지기 시작한다. 그 다음날 나는 영구 동토층 굴착공 주변에서 끈적끈적한 물질을 발견했다. 물론 이런 것 주변에는 이끼와 지이류가 있기 마련이고 그건 별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건 석유 젤리같이 정말 끈적끈적한 물질이었다. 나는 그것을 만져봤고 그 즉시 후회했다. 돼지의 뱃살 지방과 매우 흡사한 감촉이었고 뜨뜻하기도 했는데, 낮 기온이 영하 5도였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했다. 독일인 기술자를 데려와서 한번 보라고 했고 그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나는 그날 내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었다. 굴착공을 계속 돌아보기도 했다. 나 자신에겐 그냥 확인하는 거다 라고 되뇌이면서. 밤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훨씬 더 심해졌지만 그 소리는 마치 아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표면 위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엔지니어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가 그것 때문에 꽤 심각하게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잠들었다. 하지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우린 잠에서 깬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분명히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덜컥, 덜컥, 덜컥. 이제 그 빌어먹을 웅웅거리는 소리는 바로 밖에서 들려왔고 이제 거의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 시점에서 우리 둘 다 겁에 질려 마치 한 쌍의 어린 소녀들 마냥 비명을 내질렀다. 소리가 멈췄다. 우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고 그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뒷문 전체가 이 돼지 지방 같은 걸로 뒤덮여 있었다. 어디선가 무언가 썩는 듯한 냄새로 풍겨왔다. 조수석 문도 그냥 온통 그 물질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즉시 좆가 우린 떠난다 라고 말하게 만든 것은 바로 조수석 창문이었다. 역시 그 끈적거리는 게 잔뜩 묻어 있었는데 그곳엔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자신의 두개골을 그 끈적거리는 지방 같은 거에 대고 누른 듯한 윤곽이. 그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위아래로 늘려놓은 듯한 사람 두개골의 윤곽이었고 하지만 눈구덩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 지방 젤리 같은 게 우리 주변 곳곳에 널려 있었고 그리고 좆도 당연하게도 그 굴착공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왔지만 짐을 꾸리던 중에 그 개같은 소리가 구덩이에서 다시 시작되었고 굉장히 시끄러웠다. 이때쯤 되자 소리는 거칠어졌고 저 아래에서 그 소리를 내는 놈이 뭐든 간에 가까운 게 느껴졌다. 그 후로 독일인 기술자는 완전히 겁에 질려 그냥 차에 뛰어오르더니 즉시 출발했고 메탄 측정을 위한 장비가 아직 밖에 있었지만 그냥 떠나버렸다. 그 후 14시간 동안 그는 운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안가 나는 사실상 내 직업을 내다 버리다시피 했다. 또다시 그런 곳에서 그런 것한테 쫓겨 그렇게 도망가는 경험을 하는 건 사절이었다. 독일인 친구 그한테선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어차피 그 사람은 나한테는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니까 뭐. 익명 0124. 좋은 이야기네. 올려줘서 고맙다. 고마워.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하도 멀어서 와닿지가 않는 바람에 좀 진부하게 들리는 것 같아. 으스스한 소리, 슬라임,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내가 죽을 거라고 확신했었어.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친절하거나 호기심이 많거나 아님 그냥 나를 찢어발기려 든다는 걸 왠지 그냥 알 수 있는 거 뭔지 알아?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그냥 맥주 한잔 까면서 지질학에 대해 물어보고자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내 말이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미확인 생명체라면 아주 환장을 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소련에 살던 시절 미확인 생명체를 목격한 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상당히 들떴었어. 전기 기술자인 할아버지는 바이칼호수 기슭에 있는 마을로 출장을 나간다. 바이칼호수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 중에 몇 가지를 꼽자면 330개의 강에서 물이 들어오지만 나가는 강은 단 하나라는 것. 수천 종의 생물이 놀라운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바이칼 호수에서만 발견된다는 것.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라는 것. 표면적 기준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라는 것.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인 만큼 갖가지 전설과 으스스한 일들의 중심이라는 것.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할아버지는 어두워질 무렵 마을에 도착했고 고객은 여관에서 자겠다는 할아버지의 고집에 하다못해 저녁이라도 대접하겠다고 말한다. 그들은 빈약한 식사를 하면서 문제의 세부 사항과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한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고객은 용모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말을 내뱉는다. 밤에는 여관의 방을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밖에는 괴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 도대체 보드카를 얼마나 마신 건지 확인한 후 할아버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었고 잠시 주저하던 고객은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이야기를 시작한다. 숲 주변에서 우리는 최소 늑대부터 시작해서 최대 곰까지 그 사이 크기의 모든 동물들의 뼈가 온전히 남아있는 거대한 배설물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똥무더기는 호수에 사는 거대한 뱀들이 남긴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에서 가장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야. 그야 뱀이잖아. 얼어붙은 호수에 뱀이 있을 리가 있나? 만약 괴물이 지하에 파고들었다고 했다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렸을 텐데. 똥무더기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리는 반면 그 괴물을 직접 목격했다는 보고는 1년에 딱 한두 번 정도만 들리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한 늑대부터 곰까지의 사이에는 인간 역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목격담이 있으면 얼마 안 가 최대 몇 마을 떨어진 곳에서까지 실종자 신고가 뒤따르죠. 하지만 제가 방금 한 말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냥 방에서 하룻밤 푹 쉬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러려고 노력했지만 그날 밤 여관방에 도착했을 때 방에서는 말 그대로 거대한 뱀 똥 같은 냄새가 났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바보 같은 일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위해 잠옷으로 갈아입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도록 방 창문을 활짝 연다. 늦은 밤까지 회로도를 연구해 마침내 문제를 찾아낸 할아버지는 만족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잠을 자려 불을 끈다. 이제 어두워진 방 안에서 침대를 향해 몸을 돌린 할아버지는 보았다. 열린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보는 창백한 달빛에 비친 거대한 뱀의 머리와 그 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듯이 할아버지는 옷장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는다. 단 20초로 지나지 않아 나무에 단단하고 가죽 같은 살이 서로 부딪히고 종이와 침대보가 사방으로 흩뿌려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린다. 그 짧은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고 그 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까지의 몇 분간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니 도대체 방에서 뭔 짓거리를 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일어났어. 경찰도 불렀고. 할아버지는 옷장에서 뛰쳐나와 박살난 방을 가로질러 복도로 나가서 등 뒤로 방문을 세게 닫는다. 경찰이 도착하여 방의 잔해를 조사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주인에게 질책당한다. 서류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가구는 산산조각이 나 있으며 침대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얼마 남지 않은 소지품을 모아 경찰의 명령에 따라 밤 동안 지낼 다른 방을 받는다. 경찰 중 한 명이 할아버지랑 대화를 하기 위해 다가온다. 창문 열지 마세요. 오늘 밤 또 여기로 돌아와서 시체를 혹은 그보다 더한 걸 수습하고 싶진 않거든요. 나머지 여정은 별 탈 없이 진행되었고 할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즉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갔어. 당시 어린 아버지랑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거든. 그러나 할아버지는 한 가지 무언가 챙겨온 게 있었지. 자연사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할아버지는 책 사이에 그것을 끼워서 가지고 간다. 책 사이에 끼웠던 걸로 보아 아마 비늘이었을 테지. 할아버지는 그것을 큐레이터한테 보여줬고 큐레이터는 굉장한 흥미를 보인다. 할아버지는 큐레이터가 흥분해서 살펴보는 동안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큐레이터는 연구를 위해 그것을 자기가 보관해도 되는지 물었고 할아버지에게 알아낸 것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할아버지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두고 떠난다. 하지만 큐레이터는 다시 연락해오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결국 큐레이터를 다시 찾아낸다. 큐레이터는 그것과 그것에 대한 그의 연구에 관해 질문을 받자 거의 화를 내다시피 반응한다. 그거, 당신이 나에게 가져온 그것은 조작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 나는 그 빌어먹을 가짜랑 엮이고 싶지 않고 조언하건대 당신도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그게 이 이야기의 결말이야.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적어도 나에게는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바이칼 호수 안팎에서 일어난 오만 이상한 일들에 대해 들어봤지만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야. 그나마 비교적 비슷했던 건 호수에 물을 공급하는 330개의 강 중 하나를 통해
내시 스타일의 플래시오사우루스 종 같은 것이 생태계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단 한 번의 고립된 언급뿐이었어. 그런 놈들 중 하나를 거대한 뱀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 꽤나 기묘한 일이지 않아? 바이칼 호수에는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거나 혹은 숨겨지고 있을까? 2년 전에 나 폴란드 친구와 디벳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있었다. 히든 위키, 아논첸 등으로 향한다. 아논첸에서 어떤 놈이 느낌표를 잔뜩 붙인 키릴 문자와 함께 링크를 올려놓은 거 본다. 다행히도 내 친구는 러시아어를 읽을 줄 알았다. 번역. 다시 올라왔어. 서둘러. 느낌표. 에라 모르겠다. 링크를 클릭한다. 우리가 거기서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다. 군복을 입은 남자 3명. 목 아래까지만 화면에 나왔다. 매우 긴장되고 높은 음조의 러시아어로 흥분에 차 말을 한다. 친구는 듣기보단 읽기를 더 잘했지만 몇 가지 구절을 캐치한다. 이 사람들은 하나 더 잡았다 라고 말하며 두려움과 흥분에 차 있었다. 마침내 그들이 시베리아의 많고 많은 얼어붙은 호수 중 하나에서 얼음 낚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긴장된 대화가 오가기를 몇 분. 갑자기 뭔 놈의 돌격소총을 갈겨대기 시작한다. 카메라는 격렬하게 흔들리다가 이윽고 얼음 속의 어두컴컴한 구멍에 초점을 맞춘다. 그곳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와 물소리가 들려온다. 이놈들은 그저 구멍에다가 점사로 총알을 때려넣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몇 분 후 이놈들은 갈고리 모양의 막대를 사용해 주변을 헤집더니 무언가를 끌어올린다. 진짜 농담 안 하고 길이가 6m 이상은 되는 물고기 비슷한 뱀처럼 생긴 놈이었는데 지름이 최소 1m는 되어 보였다. 아나콘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놈은 갈색이었고 정말 흉측하고 늘어진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었다. 영상의 사람들은 그 지느러미를 잡아서 쭉 늘렸고 지느러미는 구멍과 바다 이로 가득했다. 커다란 검은 눈, 태어나서 본 것 중 가장 흉측한 이빨로 가득 찬 입. 배 쪽에 커다란 공기 주머니가 있는 걸 보니 피에어 비슷한 종인들했다. 영상이 끊기더니 놈의 사진을 하나씩 보여준다. 플래시를 이용해 찍었는지 영상보다 훨씬 밝게 보였다. 얼룩덜룩한 갈색 피부가 온통 피로 얼룩져 있었다. 아마도 총알 때문이거나 구멍에서 꺼낼 때 옆을 긁혔거나 한 듯했다. 그중 하나는 내가 짐작하기론 뱃속 내용물을 찍은 것인 듯한 사진이었는데 그 안에는 온갖 정신 나간 것들이 들어있었다. 러시아에서는 수영하러 가지마.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아마도 누구 관심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경고하는데 결말이 좀 긴 빠질 거야. 나는 똥구덩이 같은 나라의 코딱지만한 마을에서 살고 있다. 컴퓨터 수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 간판은 컴퓨터 수리점이었지만 컴퓨터보단 일반 가전제품 수리를 더 많이 했었다. 나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다시피 하지만 이 동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베이비붐 세대인데다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들고 오는 사람들도 보통 먼지가 껴서 그런 거라 청소만 잘 해주면 멀쩡히 고쳐졌고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수상 작은 걸 다운받다가 뻥난 거기 때문에 그냥 백신 한번 돌려주면 끝이었다. 아무튼 나는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는데 지역 경찰서장이 들어와서 아마 미국의 보안관에 대응할 거야. 그가 수사 중인 사건에 기술 관련 사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땀 흘리는 페페.jpg. 아까 말했듯이 나는 이런 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만약 네가 나이 든 사람들의 PC나 노트북, 핸드폰을 한 번이라도 고쳐봤다면 알 테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무슨 과학자라도 되는 줄 알고 있었다. 점장한테 가서 도와줘도 되는지 허락을 받는다. 경찰서에 간다. 이 사건의 IT 전문가인지 뭔지로서의 서명을 좀 해야 했다. 그가 최근에 이상한 것들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기 시작한다. 별 희한한 걸 물어보네. 그러다 그는 스마트폰 한 대를 내 쪽으로 밀어준다. 나에게 지역에 어떤 여자애가 실종되었고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가 브이로그 영상 같은 걸 만드는 동안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고 말했다며 서장은 자기가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찾아달라고 말한다. 도대체 그걸 내가 어떻게 찾아야 할지 속으로 피가 말라갔지만 어째서인지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친구에게 비밀번호를 받아놨었기에 나는 그냥 문자 그대로 그 영상을 찾아서 재생만 딸깍 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비디오가 들어있는 폴더가 몇 개 있었는데 이 틀딱 경찰은 그것을 찾는 방법조차 몰랐고 그 영상을 찾는데 무슨 IT 천재가 와서 핸드폰을 해킹해야 하나보다 하고 진심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다양한 폴더를 뒤져서 그중 가장 최근 영상을 찾으려 한다. 그러는 동안 경찰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준다. 솔직히 난 막 그냥 나한테 사건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무슨 법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이런 시골 벽지에 있다 보면 사람들은 그런 규율 같은 거에 그닥 신경을 쓰지 않게 되기 마련이지. 가족이 그 일로 서장을 고소하고 싶다고 해도 아마 가장 가까운 도시로 끌고 가야 할 거야. 우리에겐 제대로 된 법원조차 없었으니까. 아무튼 그가 하늘에 보이는 불빛에 대한 신고와 누군가 마당에서 배회한다는 신고들 때문에 어젯밤 경찰서 전화에 불이 났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한 귀로 반쯤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냥 그래요? 장난 아니네요 라고 넘긴다. 나는 어젯밤에 헤드폰을 낀 채 술 마시고 애니나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핸드폰에 있던 모든 영상은 이 여자애 혼자 가끔은 친구들이랑 그냥 좋아하는 K-POP 밴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요리하고 레시피를 알려주는 영상 같은 거였다. 모든 영상은 3에서 5분 정도의 길이었다. 그러다 10분 길이의 영상을 찾았고 정확히 10분이었는데 나는 아마 핸드폰이 자동으로 멈췄을 거라 생각한다. 영상의 끝부분으로 스킵했고 끝 2분 30초 동안 핸드폰이 천장만 찍다가 영상이 끝나버린다는 걸 발견한다. 빙고. 3분 지점으로 영상을 되돌린다. 그 소녀가 침대에 엎드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영상통화 분할 화면 같은 게 보였고 아마 친구 쪽은 자기 집에 있었을 거라 추측한다. 무언가에 대해서 뭐라고 짓거리는데 굉장히 강압적이고 어색했다. 아마 유명해지길 바라며 유튜브나 틱톡 따위에 올릴 영상 같은 걸 찍고 있었겠지. 그러던 중 그 소녀가 갑자기 웃음을 멈추더니 눈이 공포에 질리는 게 보인다. 왜 눈이 공포에 질린다고 딱 잘라 말했냐면 그녀의 얼굴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치 뇌졸중을 겪고 있는 것 같았다.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은 굉장히 당황한 듯 보인다. 핸드폰은 어딘가에 기대놓은 건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입을 다물고 내 옆으로 다가온다. 그 여자애는 누가 머리에 총이라도 겨누고 있는 것처럼 꼼짝도 않고 그곳에 엎드려 있는다. 핸드폰은 그녀의 머리맡 오른편에 아마도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던 모양이라 그러니 우리는 그녀와 그 방의 문간만 살짝 볼 수 있었고 방의 대부분은 화면에 나오지 않았다. 친구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기 시작한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친듯이 사방으로 움직인다. 움직일 수 없어 라고 말하려 시도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말은 입가에서만 간신히 새어나오며 굉장히 어눌하게 들렸고 진짜 뇌졸중 환자의 증상과 매우 흡사해 보였다. 영상은 이 상태로 약 30초간 지속된다. 친구는 겁에 질린 게 분명해 보였으나 장난치는 걸까봐 겉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듯 보였다. 나 역시 그녀의 뺨에 한 줄기 눈물이 흐르는 걸 눈치채지 못했더라면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테지. 이 여자애는 공포에 질린 게 틀림없었다. 그러다 방 바깥에서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에서 흘러들어오는 빛이 누군가에 의해 가로막혀 어두워지는 게 보인다. 이런 젠장. 난 이제 연쇄살인마 같은 게 들어와서 이 여자를 납치하는 걸 보게 될 판이었다. 완전 CSI 마이애미 같았다. 문간에 시선을 고정한 그녀의 두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져 있다. 문간에 형체가 나타난다. 키가 굉장히 크고 매우 어둡고 양옆으로 넓었다. 얼마나 넓은지 문으로 들어가려면 말 그대로 어깨를 돌려야 했다.
그것이 방에 들어오면서 먼저 다른 방을 향해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렸고, 왠지 모르겠지만 마치 다른 방에 누군가 있는지 살피는 듯한 인간적인 요소가 처음에 나를 섬찟하게 만들었다. 솔직히 이 시점에는 제대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닌 것처럼 나는 초연했다. 마치 꿈을 꾸고 있지만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처럼. 그 형체들은 총 3개였고 차례차례 방 안으로 들어온다. 이것들의 모습을 최대한 묘사해보자면 마치 올빼미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그 가오나시를 섞은 것처럼 보였다. 가오나시의 마스크 대신에 올빼미 머리가 달려있고 부리 대신에 입술 없는 입이 달려있는 걸 상상해보면 될 것이다. 그것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나는 눈 부분에 있는 검은색의 거대한 타원형 물체가 사실 올빼미들처럼 깃털의 착시 현상으로 눈을 크게 보이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거대한 눈이었다는 걸 깨닫는다. 이들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외계인의 모습과의 차이는 머리랑 눈이 거대했지만 전반적으로 덩치가 크다 보니 몸통과 그렇게 불균형적으로 보이진 않았다는 것이다. 마치 이 사진처럼 생겼지만 가오나시의 옷 같은 걸 입고 있었다. 그 검은색 숄같이 생긴 옷 같은 것 때문에 그냥 거대한 검은색 덩어리처럼 보여서 그들의 몸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숨겨진 몸은 확실히 거대해 보였다. 우리는 그냥 여기 앉아서 그것들이 그 소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침묵 속에 지켜본다. 그녀의 친구는 내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것들이 소녀의 바로 옆에 섰고 나는 그녀 역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걸 알아챘지만 마치 입을 틀어막은 듯 미약한 소리가 그녀의 입가에서 흘러나올 뿐이었다. 마치 가위에 눌려 악몽을 꾸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그것들이 손을 뻗는다. 손과 팔은 전형적인 그레이 외계인의 모습으로 가늘고 창백했고 거대한 몸과 대비돼 마치 촉수처럼 보였다. 그중 2놈이 여자애를 마치 감자포대라도 되는 양 짊어진다. 놈들은 그녀의 얼굴조차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리곤 여자애를 문 밖으로 들고 나간다. 앞에 있는 놈은 그녀의 머리가 문간에 부딪히지 않도록 상당히 깊게 자세를 숙인다. 이상하게도 내내 움직이지 않았던 핸드폰이 여자애를 짊어진 그 2놈이 사라진 후 갑자기 쓰러졌고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잔뜩 들려온다. 경찰이 싸움의 흔적이 있었다 라고 중얼거렸는데 나에게 귀띔해준 건지 아니면 그냥 그의 머릿속의 퍼즐이 맞춰져서 무의식적으로 말한 건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 후 3분 동안 천장에 달린 실링팬이 돌아갈 뿐인 영상을 침묵 속에 지켜본다. 김 빠지는 이야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 이 이야기는 사실상 여기서 끝이야. 나는 그 후 어리 빠진 채 경찰서로 나와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다시 경찰에게서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어. 그 여자애도 다시는 찾지 못했고 온 마을이 전부 그냥 나치 같은 거라도 당했나 보지 라고 생각하며 넘어간듯했어. 다른 누군가가 그 영상을 봤는지도 모르겠고 난 내 여동생 말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 모두가 지금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한 절반 정도는 믿고 있을 거라 생각해. 영상은 아마 아직 존재할 거야. 그리고 경찰에게 물어봤는데 사건 증거를 건네줄 수는 없다 라고만 말하더라. 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서장을 겁박했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론 그가 몇몇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 같아. 내 친구 중 한 명이 내가 그 얘기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더라고. 그 핸드폰은 아마 지금 어디 책상 서랍에라도 처박혀 있겠지. 내가 사는 곳에서 약 5km 떨어져 있지만 여기다가 인증 한번 하자고 경찰서를 털진 않을 거야. 공식적인 발표는 여자애는 가면을 쓴 3명의 남자에게 납치되었다 였던 걸로 기억해. 아무튼 나는 아직도 가끔 그 여자애에 대해서 생각하곤 해. 그 소녀의 그 빌어먹을 눈, 그것들을 바라보던 그 공포에 질린 눈,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올 때 다른 방부터 쓱 둘러보던 그 모습. 진짜 끔찍했어.